네, 이번에는 이 플라톤의 국가론, 아까 제가 보여주셨죠? 그 국가론 제 7장에 있는 이상국가 부분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특히 플라톤의 그 많은 철학 중에 거의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시고, 이 부분을 수업하고 난 후에 중간 과제를 제출할까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할애가 됐는지 지금 장담 못 하는데, 좀 빨리 하려니까 그렇고, 너무 그래서 한 30분 가량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고, 이 부분 과제를 제출하고, 어차피 또 모자라면 다음 시간이 또 있으니까 어차피 시간은 뭐 넉넉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하는 대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은 제가 강독식으로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있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올라가세. 그 전까지는 다른 문제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교육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상태와 견주어 보게.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우리 성향 중에 교육을 지향하는 성향과 비교육 또는 반교육을 지향하는 성향이 동시에 있다라는 걸 번역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각자 뭐 알아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즉, 동굴과 같은 지하의 거체에 사람들이 있다고 치세. 그 동굴은 태양의 빛을 향해 열려있는 길다란 입구를 가지고 있네. 자, 여기 그림이 딱 그런 거죠. 동굴 같은 지하의 거체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빛은 태양을 향해 열리는 길다란 입구를 가지고 있네. 자, 그냥 편의상 좀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동굴 같은 이런 지하의 거처에 사람들이 앉아 있을까요? 앉아 있다. 여기서 앉아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또 태양을 빛을 향해 열리는 길다란 입구를 가지고 있네. 뭐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재밌게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손발과 목까지 묶여 있네. 그 때문에 그들은 같은 곳에 머물면서 앞만 내다볼 수밖에 없네. 목이 묶여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 없을 테니까 맞네. 자,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재밌게도 어려서부터 손발 목까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어설 수도 뒤를 돌아볼 수도 없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만, 여기 동굴벽 요 앞만 내다볼 수밖에 없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상상해 보게. 불빛이 그들의 등 뒤 높고 먼 곳에서 비추고 있네. 저 여기서 불빛이 여기 있죠. 불빛이 여기서 제가 그리자면 불빛이 이들 등 뒤 높고 먼 곳에서 불빛이 이렇게 활활 비추고 있습니다. 이 불빛을 이 사람들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어설 수도 없고 뒤를 돌아볼 수도 없으니까. 이 사람도 여기 불빛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 불과 제수들 사이에는 뒤쪽에 하나의 길이 있고, 이 길에 이어 벽이 있다고 치세. 벽은 마치 인형극을 조정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인형을 올려놓은 대화 같이 쌓여있네. 자, 이 불과 제수들 사이에 이렇게 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식으로는 그냥 길이 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길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 성벽, 이 길을 성벽처럼 생긴 곳을 따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구나 인형, 여기 볼까요? 돌이나 나무로 만든 공작물을 가지고 그곳을 넘어서 운반해 가고 있다고 치세. 아까 보셨죠? 예. 그들 중에는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이 불과 제수들 사이에 여기 보시면 여기 길이를 따라서 뭐 사람들이 요 사람 이 가상으로 설정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뭐 여러 가지 기구나 마차 같은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서처럼 뭐 여러 가지 기구나 공작물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두런두런 소리도 날 테고, 물론 이 사람들은 가상으로 설정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겠죠. 그러니까 크라우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이상한 곳에 있는 묘한 재수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상한 곳에 있는 묘한 재수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들과 비슷한 자라네 했어요. 누가 우리들과 비슷한 자라고 플라톤이 말했을까요? 누가 우리들과? 네, 바로 이 재수들이. 이 재수들이 지금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동굴가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딘가에 갇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플라톤은.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바로 우리 현상세계에 갇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감각과 경험이 지배하는 현상계에 갇혀 있다. 그죠? 그런데 자네는 이런 사람들이 동굴 정면에서 불로 비추어진 그림자 이외에 다른 무엇을 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불빛에 붙인 이런 것들의 그림자가 지겠죠.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만 볼 수 있다? 네, 이런 그림자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그림자 나왔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기억납니까? 이 그림자는 뭘 뜻할까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죠? 뭐의 그림자? 네, 이데아의 그림자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 현상 세계에 보는 모든 것들은 바로 뭐의 그림자?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개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운반되고 있는 물체도 그림자밖에 보는 것이 없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자, 눈이 나왔네요. 눈은 대표적으로 뭐를 대표하는 속성이에요? 네, 감각을 대표하는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각과 경험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우리 현상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감각과 경험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감각과 경험이 지배한 이런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세계가 있다? 네, 아까 기억나시죠? 바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갇혀있는 동굴 바깥 정면에서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통행인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적마다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그 소리를 누구의 말소리라고 생각하겠는가? 즉, 죄수들은 동굴 지나가는 물체의 그림자의 소리로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튼 동굴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것을. 자, 이것들이 지나가면서 뭐 웅성웅성 우당탕 우당탕 소리가 난다고 칩시다. 이건 뭘? 그러면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누가 내는 소리? 네, 그림자가 내는 소리라고 믿겠죠.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 현상계에서 우리가 뭔가 듣고 배우는 이런 것도 어떤 것이다? 네, 참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네, 이걸 가지고 플라톤은 독사, 억측, 신념, 이런 것이라고 하고 이것도 또한 참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럴 테죠. 결국 이런 조건 하에서의 죄수들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가든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공적인 제작물, 그림자 밖에는 없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원초적으로 어딘가 갇혀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갖추게 된 어떤 원초적으로 우리를 가두어 두는 그 무엇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경험이나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갇혀 있다 판단하고 하는데 현상계에서 우리가 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이들을 풀어놓고 몽매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시작되는 거죠. 자, 자연의 힘에 의해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겠는가. 즉, 죄수들 가운데서 묶인 사람을 아무나 풀어주고 일어나 고개를 돌리게 하여 걷게 한다면
강제로 불빛을 보도록 했다고 치세. 자, 여기서 한 사람을 탁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이 사람을 일어나서 일어나서 해서 강제로 뒤를 돌아보고 불빛을 보도록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서 강제로 보도록 했다라고 하니까 플라톤은 교육을 상당히 어떻게 봅니까? 자발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약간 강제성을 띤, 싫든 좋든 강제적으로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제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싫든 좋든 강제로 이끌어서 그것으로 향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겠지만은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눈이 부셔가지고 눈도 아프고 괴롭고 오히려 그 괴로움 때문에 더 잘 못 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재수는 괴롭기 짝이 없을 테고 눈이 부셔서 자기가 그림자로만 알고 있던 그 실물을 도저히 잘 바라볼 수 없을 게 아닌가.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게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고 밖으로 데리고 넣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누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네, 교사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가 또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하세요. 즉, 자네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것은 그림자뿐이었고 이제 비로소 실제와 좀 더 가까이 되었으니 실제성이 많은 사물을 보게 되었으며 전과는 달리 정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앞을 지나가는 사물을 하나하나 가리키고 무엇이라고 알려줬다고 가정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어가 실제라는 용어가 있네요.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라는 용어와 이 실제라는 말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 위에 보통 우리가 실제적이다 할 때 프랙티컬 할 때는 밑에 걸 씁니다. 근데 위에 실제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용어로 이게 철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데아가 실제한다. 실제로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좀 알아두는 게 좀 좋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바깥에가 좀 이따가 보면 이데아의 세계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데아의 세계에 가까이 갈수록 실제성을 많이 띈다는 거죠. 여기서보다는 그림자 완전 이 현상계죠. 그래서 좀 불빛에 가까이 가고 하면 이데아성이 많은 것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들이 실제성이 많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좀 개그하자면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한 이쯤에 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 이해되죠? 아까 비유처럼. 그런데 이 경우 그는 당황하여 전에 본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보다 더 진실하다고. 왜냐하면 당장 몸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예전에 이렇게 고통 없이 볼 수 있던 그게 더 참되다고 있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직접 불빛을 보게 했다. 이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직접 불빛을 보면 더 눈부시겠죠. 그래서 재수는 눈이 부셔 발길을 거꾸로 돌려 아무 고통 없이 볼 수 있던 이전의 사물 쪽으로 도망쳐 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편에는 오히려 하나하나 제시된 사물보다 더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자, 여기서 진실성의 척도를 이제 따져볼 수 있을 텐데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가 뭔가 참된 걸 가까이 하려고 해도 뭔가 간섭적이고 습관적이고 충동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해서 오히려 진실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방해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됐습니까?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나? 누가 제수들을 억지로 끌어내어 험한 통로를 지나 햇빛을 보게 했을 경우 말일세. 자, 그러면 여기서 억지로 끌어내어 험한 통로. 플라톤은 교육받는 과정이 결코 순탄한 과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끌려갈 때도 불평을 할 테지만 햇빛을 보게 되면 눈이 부셔 진실한 그 모든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지 않게 되겠나. 자, 여기서처럼 그러면 바깥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더 눈부시겠죠. 안에서 불빛 보는 거하고 밖에서 햇빛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보려면 눈이 익숙해져야 하네. 그래요. 플라톤은 이 교육받는 과정도 뭔가 익숙함을 우리가 해야만 익숙함을
겪어야만 익숙한 상태에서 그 이런 거죠. 마치 이렇게 좀 더 단계를 거쳐서 좀 익숙해지면 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좀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우리가 보면 처음부터 애들은 지금 인스턴트 음식이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막 야채라든가 구수한 청국장 좋죠 몸에는. 그렇다고 바로 들이대면 애들 토해버리죠. 마찬가지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익숙함을 단계별로 익숙함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당분간은 그림자가 제일 보기 쉬울 것이다. 다음에 보기 쉬운 것은 물속에 비친 인간의 사물의 그림자를 타고 다음에 실물의 순서가 될 테며 맨 나중 차례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자체를 보는 것이 될 테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 밤에 별이나 달을 보는 것이 대낮에 태양이나 태양 강선을 보는 것보다 쉬울 것에. 자, 바깥에 나와서도 바로 태양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 사물이 있다면 나무가 있다면 나무의 물속에 비친 그림자, 그 다음 사물, 그 다음 뭐 별이나 달, 그 다음 점점 또 익숙해지고 하면 마지막에 태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은 나중에 태양을 직접 바라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걸세. 자, 그러면 이제 태양이 그럼 뭘까요? 자, 이렇게 말하면 태양이 이데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은 바깥에 놓으면 이데아의 세계예요. 바깥이 이데아의 세계인데 이데아 중에도 가장 높은 이데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이데아? 네, 선의 이데아입니다. 선의 이데아를 또 설명하려면 굉장히 좀 또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혹시 교육 철학 뭐 교육사 이렇게 들으면 좀 더 깊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교육학 개론에 너무 깊이까지 하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뿐더러 태양을 중심으로 사계절이 생기고 계절이 바뀌고 태양은 빛이 비추는 하늘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동물소의 모든 어느 의미는 그 원인이 된다. 그럼 말하면 태양이 이 선의 이데아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힘과 권위를 가지고서 근원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처음은 자기가 살고 있던 동굴의 생활이나 재수인 친구들의 일을 상기하면서 그곳에서 지혜롭게 생각되던 모든 일이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기 몸에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여기는 한편 아직도 동굴 속에 있을 친구들을 가엾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자, 이 사람이 이제 바깥에 나왔어요. 바깥에 나오면 이제 처음은 막 어리중절하겠죠. 막 너무 눈부신 상태에서 보고 하니까 막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고 해서 태양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겠죠. 야, 나는 천만다행이다. 어떻게 내가 이런 데 갇혀있는 이런 생활을 했을까? 천만다행으로 여기는 한편 아직도 동굴 속에 있을 친구들을 가엾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보면 이런 것까지 너무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데 자, 인식이 변화됐죠. 인식이 변화된 건데 사실적인 인식이 변화되었는데 가엾게 여겨진다고 했어요. 가엾게 여긴다는 것은 가치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인식적인 사실적인 판단과 가치 판단이 상당히 플라톤에 있어서는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하도록 하고, 어쨌건 아직도 동굴 속에 있을 친구들을 가엾게 생각합니다. 왜 가여운가? 그 다음 보시면 이 동굴 속의 생활에도 명예나 칭찬 같은 것을 주고받는 제도가 있어서 그들 앞에 지나가는 그림자를 예리하게 관찰하여 앞장서서 가는 것, 뒤에 쳐져가는 것, 혹은 동시에 함께 가는 것 등을 기억해 두었다가 장차 일어날 일을 그럴듯하게 예언하는 유능한 사람에게 특별한 영예가 주어진다면 그런 생활 속에서나마 피차의 명예를 탐내게 되겠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호모의 말에도 있는 것처럼 오디세이아에 있네요. 아까 오디세이아에 있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부분에 있어요. 실제로 땅 위에서 살기만 해주면 설사 종의 신세가 되거나 가난뱅이가 되더라도 동굴 속에 있기보다는 지상에서 살기를 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생활 속에서는 막 명예나 칭찬 같은 걸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질 텐데
그림자를 보고 아 저거 앞에 가는 거다, 뒤에 가는 거다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장차 일어날 그럴듯하게 예언을 하면 똑똑한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이네,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뭐 돈도 벌게 해주면 이 생활 속에서나마 이걸 탐낸다는 거예요. 바깥에 이 사람이 보면 얼마나 참 사소한 경우에 목숨 거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겠죠. 실제로 위대한 성인들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와서 우리를 보면 그렇겠죠. 얼마나 사소한데 아웅다웅 이런 생각 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푸저접을 받더라도 지상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자, 그게 여기서까지 이제 바깥으로 놓은 게 이제 교육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번에는 잘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람이 이제는 뭐가 되었을까요? 네, 이 사람이 이제는 교사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요? 네, 아직도 동굴 속에 갇혀있는 친구들을 안타깝게 여기서 데리고 놀려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즉, 방금 말한 사람이 다시 지하의 동굴 속에 들어가 전과 같이 살게 된다면 말일세. 이번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눈이 어둠해져서 오히려 잘못 보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가 다시 동굴에 들어가서 그림자 식별 경쟁을 하게 된다면 다시 들어갑니다. 만일에 물론 이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그림자 식별 경쟁을 하러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들어가서 경쟁을 한다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지요. 아, 저놈이 옛날에는 눈도 밝아가지고 잘 식별했는데 지금은 어리버리하게 허당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하여 마찬가지 이런 환경 속에서 눈이 어둠에 익숙하게 되면 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그는 지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데 대하여 재수인 친구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겠는가? 그러겠죠. 만일에 뭐 위대한 이런 성령 같은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처럼 그림자 식별 경쟁을 하면 먹고 사는 걸로 돈벌이 경쟁하면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러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다녀왔기 때문에 눈을 버리게 되었다는 소문이 날 것이며 지상으로 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못할 짓인 것처럼 여길 걸세. 뿐더러 동굴 생활에서 지상으로 데려가려는 자가 있다면 완력을 써서라도 붙잡아 죽이려고 할 것 아닌가. 참된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비웃음. 뭐 그렇겠죠. 뭐 요즘으로 치면 야 철학하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 이런 비슷한 거겠죠. 이와 관련된 비슷한 책이 있다면 바로 갈매기 꿈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갈매기 꿈을 지금 가져오긴 못하지만 있는데 꽤 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좀 더 하자면 그러면 가끔 예로 든 것을 앞에서 설명 결구해 보면 시각을 통해 나타나는 장소, 그 우리 눈에 보는 이런 현상계는 이렇게 동굴 감옥에 해당되며 불빛은 태양의 기능이고 지상의 것을 구경한다는 것은 영혼이 가지계로 올라가는 것. 영혼이 이런 것은 시각과 경험이 지배한다고 해서 가시계라고 합니다. 가시계에서 영혼이 가지계, 지성이 지배하는 어떤 세계로 영혼이 상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선의이다가 모든 것이 근원이 된다. 뭐 이런 말을 쭉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중요한 말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소크라테스 29페이지 찾으셨나 모르겠네요. 만일 내가 한 말이 옳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해야 하네. 즉 교육이란 일부의 사람들이, 물론 여기서 소포스들인데 일부의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선전하고 있는 그런 따위가 아니라는 것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치자면 우리는 솔직히 일반 사람들은 교육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림자 식별 경쟁이라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남보다 그림자를 다 식별해서 좀 더 우위에 가느냐, 이런 것을 교육이라고 썼는데 땡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처럼 소피스트들, 또 소피스트 이야기를 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테라서 일단 뭐 넘어가도록 하고, 그들은 직접 지식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플라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은 바로 뭐다? 네, 이 처음부터는 이 사람 원래는 나중에 보면 잘못된 본래부터 참된 것을 알 수 있는 기간은 내재합니다. 다만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온몸을 돌려서 전향을 시켜서 이데아를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이 정도로 하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쭉 페이지를 넘겨서 33페이지 드디어 중간 과제가 나왔네요. 자, 이것만 하고 일단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중간 과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8주차에 다시 복습 겸 다시 제가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과제는 8주차에 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원래는 이렇게 면대면 할 때는 좀 일찍 하고 여유 있게 해서 8주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냅니다.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1번.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고 동굴의 비유는 우리 사회, 우리들 삶의 무엇과 비유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그것을 근거로 하여 교육받는 삶이란 무엇이며 교육받은 삶은 어떤 것인지 서술하세요. 자, 교육받는 삶, 다시 들어가서 아는 건 교육받은 삶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2번. 그러나 동굴의 비유에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단지 영원불변하는 궁극적 가치를 가지는 실제 세계, 이데아의 그림자라 보고 이것은 참다운 세계가 아니라고 했죠. 아까 기억나죠? 이런 걸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 지식과 경험, 이성과 감성, 사고와 감각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어느 게 지식, 이성, 사고의 상대적인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을 보면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변하는 이런 기술 시대, 하이테크 이런 시대는 신체적인 거, 기술, 경험의 중요성을 소홀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은 각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관점에서 플라토노의 관점을 비판하세요. 네, 이해되죠? 자, 3번은 또 2번에 반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하이테크 이 기술 시대가 가졌던 좀 부정적 측면을 보면 플라톤의 관점이 가지는 의의를 다시금 상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때문에 도취되고 중독된 시대에서 힘겹게 서식하고 있는 인간성의 절망을 보면서 하이테크의 원래의 취지, 즉 인간의 상상, 꿈과 갈망을 성취하기 위한 창조적 작업은 어디에도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이 기술이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뒤틀리게 하는 주범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기술 자체가 그런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술, 디지털, 하이테크로 되는 이 시대는 더욱 우리로 하여금 기술과 인간성, 하이테크와 삶과의 새로운 의미 또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절박성이 요청됩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전공을 통해 어떻게 인간 또는 학습자의 삶의 의미나 휴머니즘을 조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세요. 자, 이게 중간 과제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까? 이렇게 하면 학생들 다 내라고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원래는 사실은 하나당 한 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면 그럼 이렇게 할게요. 2개만 할게요. 알겠죠? 자, 처음에는 원래는 이거 3개 중에 2개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또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페이지를 좀 넘겨보면 거기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엉망이 돼서 10페이지인가요? 11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몇 가지 철학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10페이지인가 11 앞부분에 있어요. 거기서 택 1 하시고 여기서 택 1을 할까 합니다. 알겠죠? 여기 플라톤 부분에서 택 1 거기 10페이지, 11페이지는 철학적 주제들 여기서 택 1 해서 하나당 한 페이지 반 정도 그게 총 3페이지 정도 되겠죠. 2개를 합하면 그것을 중간 과제로 낼까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것들을 제가 중간 과제 8주차에 일단 내는데 그래서 한 주쯤 여유를 두고 제출할까 합니다. 지금 했는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지금부터 작성해 그때 작성해도 되니까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8주차 중간 과제 때는 간단하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든지 해서 그리고 아까 이상국가 부분을 이렇게 이어서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복습을 또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 이렇게 하고 좀 길었죠. 오늘 플라톤 워낙 중요한 사람이라서 사실은 할 거 굉장히 많고 했는데 서둘러 하다 보니까 좀 빠듯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냥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 한 주 몸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